여보세요? 아, 네. 네, 소리 괜찮습니다. 아, 네, 됐네요. 네. 예,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죠? 그쪽도 그렇죠. 계신데도. 요즘 한참 이제 지금, 이제 여름에 완전히 여름의 문턱으로 완전히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한여름으로. 한여름이 이제 앞으로 계속, 10월 달까지 이제 여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예. 환절기에 많은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많이 더워가지고 그 시내 집회 행진하고 막 그럴 때도요. 네. 아주 오늘 땀 흠뻑 젖었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네. 더위도 있었고 또 오늘도 뭐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는 않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점점 이제 집회 규모가 어떻게 예전 같지 조금, 않고 예, 조금, 조금 줄어드는 그런 글쎄 예, 상태로 보여져요. 아, 그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건데요. 위축이 그러니까요. 되면 안 되는데 예, 위축이, 집회 규모는 절대 위축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음, 지금은 그러게. 조금 지금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싶은 게요. 보수의 분열이 네, 물론 우리가 탄기국 이래 이제 저 정부에서 수많은 탄압과 그런 인권 탄압 때문에 그건 정치적인 탄압이겠죠. 아무래도 이념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금이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한적인 그런 행동에 어떤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보수가 무너진 거죠. 탄기국 이후에 그 열정적이고 아주 장대했던 산이 무너졌는데요. 그래도 또 우리가 다시 그걸 또 이렇게 추슬려서 어느 정도의 큰 고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상 문턱에까지 좀 왔다고 보는데 최근에 한 2, 3주를 전해서 우리 태극기 집회가 그렇게 위축이 잠시 소강 상태에 머물렀다는 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를 바로 우리 우파 국민들 중에서 보수 다들 보수의 일념으로 한다고 하지만 보수 자체 내에서 너무나 반대 세력들이 많은 거예요. 서로가 공격을 하고 서로가 비난을 하고 서로가 나는 A 편이다, 나는 B 편이다 이런 논리에 그런 진영 논리. 대한민국 정치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그 진영 논리 때문에 망한 거예요. 특정 그 정당은 진영 논리를 가지고 가면 그 정당은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여태까지 그 정당들이 다 진영 논리잖아요. 나는 이쪽 편에 서야 된다. 나는 저쪽 편에 서야 된다. 물론 정치 그 세력들은 늘 그런 걸 지향을 했기 때문에 망했지만 우리 보수 국파 국민들이 진영 논리를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잠시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보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뻔연히 서로가 지향한 면이 다 같고 서로가 같은 의지와 같은 길을 걷는 거 알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칭찬을 안 하는 게 우리 보수 진영입니다. 이 좌파 좀비들은 오직 그 사람들은 그 이념에 매몰돼서 그 이념에 충실하고 그 이념에 성공을 했어요. 보수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좁은 그 바닥에서도 네 편, 내 편. 심지어는 우리 보수들은 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 방송들이 지금 채널이 수백 개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의 유튜브 채널이 약 2,000개가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정치적 2,000개가 넘으면 이제 주로 정치적인 걸 해악하는 방송들이 2,000개가 넘어요. 넘는데 참 내가 아쉬움이 좀 있다면은 물론 그 분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 채널을 통해서 뭔가 알 권리를 알고 뭔가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주어지는 그런 어떤 그 방송의 진행에 따라서 내가 바라는 뭐 어떤 방송이다. 아니 나는 사실 뭐 이 방송을 지향을 한다라는 거 그건 개개인의 자유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유튜브 각 방송들은 발전을 하고 그 방송들은 성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특유의 문제점은 그 어떤 특정 방송을 빗대어 가지고 그 방송에 모범이 되라. 나는 그 방송을 가보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하더라. 나는 그 방송이 제일 좋다. 물론 그 각양각색의 그런 방송 그 채널에서 뭐 수많이 쏟아지는 그 엄청난 그 시간대 방송은 굉장히 유익하고 그만큼 폭넓은 그런 알 권리를 가진 시청자의 그건 일종의 동무대예요. 그건 아무나 나갈 수 있고 진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수많은 그 레퍼토리가 그렇게 막 진행된 상태에서 아무나 다 그냥 자기들은 다 그거를 다 섭렵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그 방송 진행자들은 그 방송 하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많은 애로점과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저 우리 선구자 방송에 내가 그 며칠 전부터 제가 그 방송 홍보 우리가 제2 채널이 선구자 방송 TV입니다. 근데 제가 뭐 그 방송에 대고 좀 그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1채널은 지금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앵커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당한 어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대단하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그 유튜브 중에서 그래도 우리 방송이 그렇게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그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그런 서스펜드를 맞고 그런 정지 상태에 있을 때 저는 사실 방송을 그 논평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그렇게 한참 그 엄청난 진짜 저도 굉장히 놀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 됐을 때 갑자기 청취자가 줄어들고 갑자기 그런 모든 게 그 과거 때보다 이렇게 뭐 반도 아닌 엄청난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로 그렇게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떨어졌을 때 경우를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런 주요 채팅이라든가 그런 그런 그 공개 그 리뷰를 하는 그런 안에다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왜 선구자 방송이 갑자기 이렇게 연결하기가 힘드냐? 왜 선구자 방송이 방송을 중단한 거 아닌데 뒤늦게 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개발적으로 다 그런 걸 달아드렸는데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 방송을 하면서 짜증을 낸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는 분이 있어요. 네. 뭐 그래요? 굉장히 힘든가 보네요. 안토니 요즘 힘들죠 하면서 저를 비아냥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짜증을 낸 게 아니고 저는 그때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그 타 방송하고 우리하고 같이 동시에 그런 정지 처분을 먹었는데 그 방송은 이틀 만에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시청자분들이 100% 완전히 그거를 방송이 이렇게 정지 먹었을 때 어떤 경우에 종전처럼 그 채널을 유지하고 시청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빨리 알아차려서 거기는 원상복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거의 5일, 일주일이 돼도 저희 방송국 중에서 이 채널이 아무리 우리가 그 채널을 바꿨다고 그래도 이렇게 100명, 200명 뭐 더군다나 오늘 우리 황 선생님께서 그 대한민국 라이브 집회를 가서 현장 촬영하는 과정에 성장 선생님 방송 10명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 봤습니다. 계속 10명이 보는 과정에서 참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무리 채널 옮겼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송 홍보를 했고 거기에 대한 그 채널을 빨리 많은 그 우리 진정으로 우리 애청자님들이 우리가 확보된 상태에 있었고 그분들이 늘 같이 우리가 그렇게 공존하고 그런 서로 알 권리를 알고 듣는 그런 과정에서 다 우리 애청자님들인데 저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방송을 원활하게 종전과 같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보러 방송국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고 내가 짜증을 내더라. 근데 저 짜증 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 111차 방송하면서 한 번도 방송하면서 내가 시청자님들이나 우리 애국자님들한테 한 번도 개인적으로 짜증낸 적 없습니다. 하면서 짜증낸 적도 없고요. 저는 목이 아프라 그렇게 끝물에 외쳐도 저는 그냥 모든 걸 다 순조롭게 이렇게 마무리한 거지. 근데 오늘 그분이 저한테 아주 모욕적인 비난을 했어요. 왜 힘듭니까? 저보러 그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 다 힘들어요. 다 힘들지만 저는 힘들다고 티 안 냅니다. 내가 힘들다고 얘기한 거는 갑자기 1000명이라는 그 시청자가 100명으로 줄어서 좀 뭔가 아쉬움과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갖고 내가 좀 홍보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였을 뿐이지. 근데 내 창구에다 댓글로다가 요즘 힘드세요? 다른 방송 한번 모니터를 해보세요. 거기 방송 가니까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대하니까 돈이 많이 올라와요. 막 주더라고요. 이분이 결국은 나를 어떻게 비하를 했냐면은 안토니오가 돈 때문에 짜증을 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모욕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저 이 방송으로서 우리 황 선생님의 후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황 선생님이 저한테 3번 정도의 후원을 해주셨어요. 너무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 돈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후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원이 내가 경제적으로 절대 아니고요. 한 번도 내가 그렇게, 물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나보러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힘들죠. 타 방송을 보십시오. 그 방송에, 파이리치 방송을 모니터를 해요, 저거로. 거기 돈이 많이 나오는데, 그 방송들은, 뭐라 그러더라? 시청자들한테 아주 화끈한 어떤 결정적인 걸, 아주 모티브로 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돈을 팍팍 질러주는데, 안토니오 힘들죠. 그 방송을 보고 오세요. 시청자들한테 짜증 내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그 뜻을 보면은 내가 돈을 바라고 돈을 안 줘갖고 나보고 짜증 낸다고 댓글을 써놨어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내가 웃겨갖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보수 책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좌파 좀비들하고 우리 보수 진영의 진영 논리에 매달린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좌빨 좀비들은 절대 상대를 공격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보수는 같은 배를 타도 서로가 물고 늘어지고 자기 추종 세력 간의 조진핑이다, 홍방자다 라고의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농공 행상을 벌이는 게 바로 우리 보수 진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집회가 줄어들고 집회도 이제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국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요. 제가 언제까지 내가 내 목소리가 찢어질 때까지는 저는 합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 차라리 내가 부탁드리는데, 설사 제가 저 굴고 방송 굉장히 부드럽게 해요. 저 한 번도 방송하는 중에 화내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해서 어떤 미약한 부분이 생기고 방송을 했을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이 도저히 역겹거나 그런 게 있고, 또 내지는 방송 들어보니까 그냥 심플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그 정도의 선에서 그냥 그렇게 나를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런 식으로 나한테 댓글을 줬다고 그래서 본인도 마음의 상처가 서로가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본인이 크게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글을 쓰려면은 어떻게 글을 써도 그렇게 써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애청자님들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갖고 우리 황 선생님이 진행하는 선구자 방송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1차로 들어가면요. 북한이 이번에 259라는
6.25 참전 그 전몰 유공자들, 전몰 그 병사들의 유해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그 직계에 의하면요, 북한의 그 당시 6.25 전쟁 그 발발 당시에 북한군의 포로로 잡혔거나 전사를 했거나 아니 부상을 당해서 죽었던 사람이 아직도 미확인 그 유해가요 엄청나답니다. 이거 집계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5천 구 이상을 앞으로 이제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북한에서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난번에 그 회담 중에 북한이 그 미국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평화적인 그 비핵화를 하니까 우리도 기분 좋다. 트럼프 대통령, 내가 당신이 그토록 그 바라는 주한미군 유해를 우리가 발굴해서 당신들한테 2,500구를 주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미군들은 지금 현재 5,000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500구를 북한에 김정은이가 준다고 그 서명서에 그런 이야기를 다 했답니다. 근데 북한이 그렇게 하면은 미군의 그 DNA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전문가들 DNA를 해야만 이게 미군인지 이게 뭐 산짐승뼈인지 이런 걸 다 추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DNA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런 유해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일제 미국의 어떤 그런 DNA 전문가라든가 미군 그 유해를 담당하는 어떤 사람도 북한에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이미 미군의 그런 유해가 어디 묻힌 곳을 다 알고 있고 우리는 정확하게 미군들이라는 걸 알고 파악해서 너희들한테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그게 뭐 259가 뭐 미국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또 알고 보니까 아직 안 들어오고 네. 뭐 159를 갖다가 판문점에다가 거기서 주한미군의 그 담당자에게 넘기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209라는 209가 됐든 259가 됐든 그런 북한이 이미 해줬거나 앞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유해가요. 도저히 미군이라는 그 DNA 근거가 없답니다. 모든 뼈가 다 뒤죽박죽이 됐고 더구나 유해 하나에 여러 가지 뼈가 나오고 네. 이건 미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들짐승도 있고 산짐승도 있고 물론 사람의 뼈도 있지만 미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무작위적으로 발굴해낸 미군의 유해는 결코 미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미군의 그 협조 없이 임의적으로 발굴한 유해는 신원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저도 결국은 그게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늘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세월이 올라갔고 산천초목이 다 변했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미군이 정확하게 어느 전선에서 몇 명이 거기서 전사했고 몇 명이 거기서 실종했다는 게 그게 나옵니다. 컴퓨터 수치로. 이제 그런 루트 경로를 찾아서 유해를 발굴하는데요. 북한이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전문가가 들어오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발굴해서 준 미군의 유해는 굉장히 미군이라는 미군을 입증할 만한 신원 그런 DNA가 검사를 했을 때 정확한 분석을 밝히기도 어렵고요. 결국은 이건 신원 미상으로 그냥 뼈다귀에 불과한 그렇게 오늘 미 국방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 국방부는 뭐냐면은 주려면은 우리 DNA 전문가들을 북으로 좀 들어가게 해서 같은 니네들끼리 같이 해서 발굴을 하면 좋지 않냐는데 북한은 그걸 거부했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네들은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북한을 앞으로 비핵화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렇게
뭐 선의적으로 도의적으로 미군의 유해를 돌려주겠다. 이거는 굉장히 안중근만 못한 거죠. 그 정확한 DNA 그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호를 밝힐 수도 없는 그런 뼈다귀를 미국이 받아서 아무런 그런 가족들한테 돌려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은 그거죠. 어느 산고장이 파갖고 뭐 민간인이 죽을 수도 있고 과거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네들이 그 DNA 기술이 있다면은 그 DNA 기술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것도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것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 무작위로 해서 그냥 대충 그 뼈 하나에 어떤 그런 DNA 채취하는 과정에서 뭐 북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거 하나만 갖고 그 뼈다귀에서 추려가고 이건 미국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그건 굉장히 뒤죽박죽돼 갖고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 남북 이산 가족의 그 8월 22일부터 26일까지인가를 저는 금강산 무슨 어느 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 미국의 신문에 크게 나왔네요. 근데 그 이제 이산 가족 상봉을 종전에 그렇게 하루나 이틀 그런 만남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가족들이 북한의 가족들하고 회우를 해서 이렇게 그동안 못 그냥 수십 년간 그래 떨어졌던 그 혈륜의 그 정과 그런 거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엄청난 요번에만큼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렇게 한 5일 동안의 그런 남북한의 이산 가족들의 그런 아픔을 달래겠다라고 명분을 쓰지만 여기에도 또 분명히 제약이 있을 겁니다. 모는 또 북한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떤 건 안 된다, 어떤 건 된다는 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을 거고요. 이런 금강산 그런 이산 가족 이젠 지겹지도 않습니까? 북한 놈들이 써먹는 것. 물론 그 가족들이 만나고 또 심지어는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스스로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산 가족을 많이 회유를 했을 때 가장 우리가 근본적인 게 뭡니까? 그 양국의 양쪽 남한과 북쪽의 가족들이 그 자유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인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씩 남한에 가서 1년 정도 살 수 있을 거고, 북한에 가서도 한 1년 정도 살 수 있는, 아니면 더 나가서 이렇게 이 가족들, 제한된 가족들은 전체 인구의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선택권을 줘서 북한에 살기를 원한다면 북한의 부모하고 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까지 같이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그런 텀을 만들어서 살게 한다든가, 아니면 북한 가족들이 나는 남한에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성공해서 있는데 난 이 아들한테 가고 싶다 해서 그 노년의 그런 얼마 남지 않는 여생을 남한 땅에서 그렇게 편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진정한 이산가족이지. 북한은 늘 가면은 하루 딱 만나고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를 30년 만에 보면요. 그 30년 만에 본 사람들의 증언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참 비극적이에요. 비극적입니다. 한국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엄마를 잃어서 고아원에 자라서 어머니가 또 35년 만에 만났는데 어머니가 백발이 된 거예요. 아들은 물론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직업도 갖고 있고 또 아주 훌륭하게 자라나고 자기가 그 사회의 그런 역군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의 마지막 소원은 뭐냐면 남들이 다 갖고 있는 어머니를 나는 평생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경찰청하고 여러 가지 그 DNA 그 경로를 통해서 그런 그 과학기술 요법을 해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딱 막상 보니까 어머니가 남의 집에 다시 결혼을 해서 그 집에도 아들, 딸들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만났는데 그 만난 그 자식의 한 일성이
아, 어머니세요? 네, 저 기억나십니까? 이게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간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있더라도 그 단 몇 초에 봐갖고, 아, 이게 내 아들이야? 아, 이게 내 어머니구나. 아, 이게 우리 누나예요? 무슨 정이 있겠어요? 정이라는 거는 오랜 세월과 시간을 갖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이질감을 갖다 없애도 동질성을 갖는 그런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그게 부합돼야만 그 가족들의 진정한 이산가족에서 한을 푸는 거지. 딱 하루 이틀 해갖고 이제 그 북한 놈들이 얼마나 나쁘냐면은 연애석장에서 가족들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막 눈물의 통곡의 바다가 됐는데 시간이 딱 되고 6시가 딱 되니까 보이브라는 놈들이 딱 나와갖고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간 끝났습니다. 전부 다 각자 이제 면회 시간이 끝났으니까 북측 가족들은 이쪽으로 쓰고 남측 가족들은 이쪽으로 서서 이제는 또다시 우리가 만남을 기약하면서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라고 이렇게 마이크로 통보를 한대요. 이때가 가장 비극적이래요. 네, 오히려 그렇죠. 간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차라리 왜 불렀냐?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마이크가 시간을 재고 그러니까 지금 타임아웃이에요. 타임아웃이고 더 이상 이제는 면회 시간이 이미 그러면 그건 어떻게 우리가 비약을 하냐면은 우리가 그런 교도소 가서 우리가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런 뭐 가족이 교도소에 연루가 됐다면은 우리가 면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 면회 시간은 제한이 돼 있고 그렇게 제한되고 그런 아주 경직된 그런 분위기에서 뭐 자기 혈육이라든가 그런 거 면회했을 때 부딘 참 우리 아들 고생한다 라고 이제 그때 갑자기 교도관이 와서 시간 오버타임 됐습니다. 나가십시오. 이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여태까지 대한민국과 북한은 그런 식으로 아주 계산된 그런 아주 인류를 막는 이산가족이 아니라 인류를 막는 그런 가족 모임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금강산에서 다시 6일 동안 개최되는 이산가족은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더 비극적이죠. 만나고 난 뒤에 더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렇게 된대요. 예. 오히려요. 네, 그거 아주 정확한 지적이셨는데요. 대부분 만나면은 너무나 남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내 동생을 봤는데 나보다 20년은 늙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북한의 동생을 만났는데 아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나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냐. 북한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만나자마자 이별, 우리 노래도 있죠. 만나자마자 이별. 완전히 그게 어떻게 이산가족 모임이에요? 오히려 더 비극적인 전 모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번에 판문점에서 양쪽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남북 이산가족을 빌미로 해서 뭐 또 하나의 북한의 어떤 옹본적인 그런 면이 있다는 식의 그런 일종의 홍보인데요. 그게 저는 남북 이산가족 금강산 어디 가서 하든 뭘 하든 실제적으로 그들과 그 가족들 관계를 어떤 새로운 다른 어떤 그게 좀 더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은 걸 떠나지 않느냐는 오히려 더 비극만 있고요. 실제적으로 충격받아갖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 기간을 더 놓쳐서 일체 다들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극이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북한에서 가족들이 저분 내 동생 우리 오빠인데 우리 오빠 저 진짜 내가 같이 살고 싶다. 대부분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각자들 자기 자리 돌아가시고 이제는 이별의 인사를 아니 그게 어떻게 나는 이산가족 우리가 그 영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나만의 그 가족들이 버스 타고 가니까 창문에서 울고
북한 가족들도 울고, 그건 지옥이죠. 전 지옥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지 말든가, 아예 가지 말든가. 그래서 그 남북한 이산 가족들은 물론 자기 혈육들을 만나야 되겠지만 결코 그 양쪽 그 가족들이 결코 해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해피.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 그래. 그래서 이제 이산 가족은 우리가 8월 22일부터 저들에 의하면은 약 5일간 금강산에서 개최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참 그 이상한 뉴스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 우리가 세계적인 그 굴지의 기업이죠. 글로벌 마케팅의 아주 최우수 그룹이죠.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그룹, 그런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존경을 받아요. 미국에서도. 애플하고 쌍벽을 이루죠. 이 삼성전자가 2000년대에요. 북한에 들어가서 그런 컴퓨터 기술에 73만 달러를 투자해서 일종의 그 북한의 그 체스 게임과 어떤 그 음식 조리법에 관한 그런 컴퓨터 그런 기술 개발에 참여를 했대요. 예. 북한의 이제 너무 낙후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남북 관계가 2000년대부터 했으니까 이제 계속 아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진짜 요즘 사람들이 잊혀져가면 안 되는데, 근데 저놈들 이거 언제까지 저 대통령을 저렇게 해야 되죠? 이거 엄청난 큰 문제죠. 이거 지금, 저는 이게 빨리 좀 미국 정부가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과거에, 이게 참 모순이 많은 게, 과거에 김대중이가 과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빨갱이 짓 하다가 그런 뭐 연루가 돼갖고 공해상에서 뭐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죠. 그때는 뭐 인권유린이다 뭐라 하고 세계 저기서 이렇게 개난리 치더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속은 거죠. 그때는 마치 김대중이가 평화의 사도이자 민주주의의 신으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그 역사가 물론 재조명이 돼서 김대중의 빨갱이의 원인이 됐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해외에서 그런 인권을 중시한다는 그 미명하에 김대중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김대중이는 공산당 짓을 해서 저렇게 됐지만 우리 대통령은 순수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다가 저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저렇게 된 건데, 저는 빨리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비핵화를 끝나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인권 탄압이라든가 그런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 아마 미국 정부에서 저는 분명히 이 얘기를 할 거라고 좀 봅니다. 지금 비핵화 때문에, 되지도 않는 비핵화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대통령 빨리 저거 나오셔야지. 안 그러면 저기서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이요, 그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다 돼가면은요, 모든 그런 신체 기능 구조가 그게 이렇게 자유로운 삶 속에서의 그런 삶을 가졌을 경우에 그런 신체 밸런스가 원활해지고 신진대사가 굉장히 촉진돼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 서울 구치소에서 뭐 음식이 좋고 나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대통령이 탄압을 받고 저런 문재인 일당의 저런 정치적인 그런 탄압으로 인해서 우리 대통령님이 저렇게 2년 동안을 갖다가, 아니 세상에 2년 동안을 갖다가 그렇게 수많은 세계의 어떤 아프리카 변방 세계 전부 다 충돌해서 악인 중에 악인인 모든 뭐 진짜 아프리카라든가 니카라구아, 뭐 베네수엘라, 뭐 러시아, 중국 다 보면 그렇게 악의 국가들도 자기가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축출해낸 그런 현직 대통령을 갖다 저렇게 구금 안 합니다. 대부분 망명을 시킵니다. 왜? 망명을 가라. 내가 돈을 주겠다. 망명을 가고 내가 당신의 신분 그러면 이건 보편적인 겁니다. 원래 쿠데타나 어떤 내란의 목적으로 정권을 갖다가 전복을 시켰을 때 그 전복을 시킨 수장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직 대통령하고
조건부를 내세웁니다. 당신이 국내에 있어갖고 내가 하는 그 정치에 계속 반대와 그런 어떤 그 국민 저항 운동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면 난 당신을 구속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나는 반역장으로 몰아서 당신을 구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리로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정권을 찬탈당하고 축출된 그 지도자들의 그 말로를 보면요. 어떤 경우를 택하냐면 대부분 망명을 택합니다. 그랬을 때 그 정권을 찬탈한 그 악랄한 수괴자들은 대부분 예우를 지켜줍니다. 내가 미국이나 당신이 원하는 국가에 내가 그 평생 당신이 해오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 놓을 테니 당신은 이 나라를 떠나라. 그리고 더 이상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게 그게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전복한 수괴들의 그 논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저 일당들이 대통령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탄압을 해서 그 온갖 모략과 그런 계략에 의해서 탈취를 했으면은 적어도 대통령이 그런 그 국가 전복을 그런 당한 상태에서 아무런 힘이 없고 그런 그 어떤 그 죄와 그런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모략과 계략으로다가 뒤집어 써서 그렇게 한 지도자를 갖다가 그것도 세계인이 존경하고 유엔에서도 인정하고 미국도 인정하고 영국, 독일 모든 하물며 일본까지 전 세계가 그렇게 찬양한 대통령을 갖다 저렇게 아직까지 2년 동안의 그 세월을 갖다 저렇게 저놈들이 언제까지 저럴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한다는 거는 아마 저는 그런 재앙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요. 이 문제가 아마 그 조만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해결하고 나서 비핵화가 100% 되지도 않겠지만 된다고 해도 그랬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그 현 그 사태, 탄핵 사태를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는 내정 간섭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컴퓨터 기술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 또 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2년이라는 세월 그거 평범한 젊은 사람도 2년 동안 그런 영어의 몸이 되면은 정신적 핍박이라든가 그런 육체적으로다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랬을 때 그 지금 나이도 많고 그 여성의 몸으로서 그런 정치적 탄압을 받고 저기 지금 저렇게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문제까지도 국제적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동원하고 해서 이제는 그 미국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해야죠. 대통령은 84조의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대통령은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님은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그 국가를 갖다가 그 위험하게 하거나 국민들을 탄압하거나 어떤 그 저들이 그 뒤집어 씌워놓은 죄 한 가지도 단 한 가지도 그런 적용이 안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년 동안 있겠다. 그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놈들이 굉장히 대통령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네. 무섭지 않으면 저거 무섭지 않으면 대통령 내보내죠. 까짓 거. 아니, 내가 요번에 거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북한하고 협정도 맺고 그랬으니까 대통령이야 내가 과거지사를 떠나서 난 거국적인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의 그런 그런 예우를 좀 생각해서 일단은 내가 가택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제한의 어떤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대통령을 그런 구속하는 거는 내가 피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을 갖다가 최종 공판까지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탄압한다는 건요. 저는 천벌을 받고 앞으로 분명히 이 역사가 그 벌의 대가가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오고 아마
비핵화가 어느 정도, 비핵화는 빨리 마무리됩니다. 어차피 비핵화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미국이 한미 동맹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치적 문제가 전 나올 거라고 전 분명히 보고요. 그다음 내가 이제 그 남북한의 그 고조된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통령님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얘기를 한 건데요. 그때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그 시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때라든가 뭐 하나 하물며 뭐 이명박 대통령 뭐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삼성이 북한에 들어가서 컴퓨터 기술 투자를 했네요. 지금 보니까. 네. 우리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죠. 그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죠? 자, 투자를 했는데 예. 그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남북한이 긴장 고조가 되는 바람에 네. 북한에서 다 쫓겨났답니다. 그 투자 시설만 다 뺏기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북한에다가 많은 컴퓨터 기술 개발을 협력을 한 죄로다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답니다. 아, 지금 문정권 내에서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하게 얘기해서 문정권 내에서 오르진 않겠죠. 문정권 내에서는 안 오르겠죠. 그러면은 어떤 국제기구에서 그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블랙리스트에 올랐답니다. 오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런 어떤 첨단 장비에 끼어들었을 경우에 미국은 100% 그걸 스파이 목적으로 간주합니다. 그걸 엄청난 재용을 받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미국에서는 많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세계 어느 나라고 그런 공산국가, 테러리즘을 조정하는 국가의 어떤 그런 컴퓨터 첨단 장비라든가 그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군사적 그런 그 첨단 기밀 장비를 절대 지원을 하거나 절대 팔면 안 된다는 그런 명시가 있는데요. 어쨌든 삼성이 2000년대부터 북한에 들어가서 결국은 쫓겨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북한의 컴퓨터 응용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컴퓨터의 그런 프로그램 기술을 전수하고 이수하는 과정에서 삼성은 돈만 북한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쫓겨났고요. 73만 달러 정도로 갔다가 뭐 73만 달러니까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뭐 거의 뭐 73만 달러니까 뭐 그렇게 뭐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북한에다가 그 많은 기술 원조를 줬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그렇고 삼성이 뭐 그렇다고 해서 북한 갖다 뭐 그렇게 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선의적으로 북한의 그 낙후된 그런 일종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좀 참여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북한의 그런 컴퓨터 시설을 갖다가 대중화시키고 북한의 그런 군사적 전용으로 그냥 하게끔 하는 그런 거는 저는 안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 기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 방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사일 추진 체계를 4개를 파괴하고, 지난번에 그 풍계리 핵 실험장 갱도를 파괴해서, 북한은 드디어 핵 파괴를 시작하겠구나 하면서 막 하고, 그거 오늘 중점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주한 미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미 군사훈련 그걸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또 북한 들으라고 2개 정도의 종목을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 훈련은 이미 중지가 됐고요. 그냥 유보입니다. 그러니까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 군사 훈련을 말고 2개의 추가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니까 좋다. 그것까지 해주겠다고 2개의 종목을 더 추가해서 그것도 당분간 유예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주한미군 군사 분담비도 너무 크고, 그리고 한반도에다가 내가 미국의 막 B1B2 막 랜서 아주 가공할 만한 폭격기들, 스텔스 폭격기라든가
그런 그 F-22 랩터, 뭐 그 스텔스 전폭기 뭐 엄청나죠?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가 막 이런 건 다 전비에 포함되죠. 뭐 한 발에 막 몇백만 원씩 하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전비를 물론 이게 총괄적으로 계산해 보면 엄청난 수치가 나오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그냥 자기가 한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돈 너무 많이 들고, 이거 여기 전비 이거 말이야. 항공모함 한번 움직이는데, 이거 돈 엄청 들어. 이거 내가 구축함 만일 한국 군사훈련에 투입했을 때, 구축함이 전시체제로 많이 출동을 하려면 거기다 토마호크라든가 그런 SM-3 미사일 아무리 씌워도 한 40기씩을 실어야 되는데, 그 한 기에 그게 엄청난 큰 돈인데, 그거 내가 일일이 계산하면 이거 천문학적인 숫자야? 아, 나도 돈이 아까워. 내가 한국 방위하느라고 이렇게 돈 많이 쓰는데, 나 돈이 아까 이런 얘기를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돈 많이 들어가서 군사훈련 중단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내가 여기서 잘 설명을 할게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 말꼬리가 어떻게 흐트러지냐면은, 을지 프리덤 게디언 훈련을 북한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정지를 한 겁니다. 네. 서스펜드를 한 건데, 근데 그거를, 그 진위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방송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파 방송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튜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 군사적 훈련에 막대한 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부터 그거는 북한의 김정은하고 만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 왜 그게 쓸데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한국을 지켜줘야 되느냐. 한국은 군사 전비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든가 그런 거 인도 차이나든가 그런 동해상, 한반도, 코리안 페닌슐라에서 그런 전쟁 발발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전비를 왜 부담하느냐라고 한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거 뭐냐면요. 이걸 왜곡해서 사람들이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반도의 그 구축함들과 항공모함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한국의 누구야? 정의용이라는 사람을 불렀을 때 그때 미 국무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이 가능하면은 지금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아주 위기적이고 굉장히 높은 고조의 북한하고의 그런 대립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그런 훈련을 하는 거 아니냐? 한국에서 그냥 일종의 그게 계속 뭐 어떤 분기별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번 기간에 돈을 얼마 니네가 낼 수가 있냐 이걸 물어봤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그 돈이 9천만 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게.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 그냥 그 이야기를 9천만 불이라는 돈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 90억이면 내겠는데 900억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정의용이가 우린 못 내겠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럼 우린 돈이 없어 못 내겠다. 그러니까 있어도 못 내는 거 지금 모르겠어요. 그걸 내면서 또 북한한테 어떠한 또 호전적인 그런 그들한테 그런 위협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반박하는 성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돈 아깝고 한국에서 돈을 안 냈기 때문에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만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도 계속 그런 훈련을 안 할 것이다. 이거 주한미군이 그렇게 훈련을 안 하고 그러는 거는 한국에서 돈을 안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에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일종의 한국한테 응석불이기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너네들이 돈을 안 내면은 나 우리 군대 훈련 못 해. 그리고 야 너네들이 돈을 안 내는데 내가 내 돈 들여갖고 너네 방해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논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기자들이 다 짜낸 겁니다. 대한민국에요. 1950년대
한반도에서 그 6.25 전쟁, 내일 모레면 6.25 전쟁인데, 전쟁 끝나고 나서 종전체제 때 어떻게 했냐면은, 주한미군이 한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온 건데, 그 방위 조약은 한국에 돈이 안 됐다고 못 지켜주고, 야, 니네가 돈 더 내라. 내가 돈을 좀, 너만 있는데, 야, 이거 너무 많아. 우리 이거 서로, 이거 반반씩 내야 되는 게 원리죠. 지금 현재는, 미국하고 그 소파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공동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뭐 아무나 문제가 없는데, 마치 그 상호 방위 조약에 맺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냥 단지 그냥 돈 때문에 한국을 못 시켜서 주한미군을 빼내기 위해서 이런 트럼프가 모략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방송하면 안 돼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분의 그 화법, 그리고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비난을 제가 한 적이 없죠.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신같이 제가 얘기하니까 어느 분이 재밌어갖고 이 방송 트럼프 홍보 방송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홍보 방송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게 모든 한반도의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든 싫든 그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저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트럼프는 지금 북한에 넘어갔는데 저 사람 지금 술수를 쓰고 결국은 주한미군을 빼내기 위해서 한국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갖다가 좀 잘 봐주고 비핵화를 어느 정도 그냥 뭐 물러가게 해서 이걸 하려고 한다는 그 트럼프의 의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봐주던 한국의 주한미군을 빼갖고 평양에다 진주시키던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하는 거예요. 싫든 좋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저 중국의 시진핑한테 목을 내야 됩니까? 그럼 한반도 문제가 푸틴이 그걸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베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무도 못해요. 미국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저도 1년 전에 2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은 저는 그냥 비즈니스 업자로 봤습니다. 솔직히 돈 많은 부호, 미국의 경제의 대가, 빌딩왕. 뉴욕에 가면 트럼프 빌딩 엄청 많아요. 아파트도 많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름이 들어간 그런 부동산들이 엄청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호텔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일종의 그런 비즈니스맨이라고 봤지만 그분이 취임을 하고 지금까지 이 1년 반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의 국제적 외교적 수완이라든가 그런 거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결정적인 아주 빠른 결정력 내지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유의 화술이 이거는 타의 추종을 불어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1년 반 동안의 국정 수행 능력과 그런 의회에서의 그런 청문회, 국회의원들의 신임도, 미국 국민들의 신임도,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고 있는 대북 관계에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잘한다 이렇게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그게 무슨 마치 물건을 갖다가 반품하는 그런 식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반세기가 넘게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의 엄청난 세월 동안 주한미군이 한국에 이렇게 진주하고 있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린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아무래도 미스테이크한 거 없습니다. 굉장히 아주 라이트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멸인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Go